네, 반갑습니다. 저 알파제이 보험계리법인 정혜성 계리사라고 하고요. 저도 한 이정민 계리사랑 같이 한 7년 정도 제가 LS그룹 계리평가를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연이 되게 깊은 게, 제가 사실 중간에 알파제이 보험계리법인으로 이직을 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또 그룹사 평가 단체를 옮기셨어요. 알파제이 보험계리법인으로. 그래서 올해 아마 업무 진행하신 분들 중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회사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왜 너는 그대로지? 근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인연이 참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회사들이다 라고 수줍은 고백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맡을 부분은요, 퇴직급여 계리평가 FAQ인데요. 계리평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 사항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고요. 조금 내용이 다소 딥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계리평가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해도를 조금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기회는 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딥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 좀 잘 들어주시면 나중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감사인 대응이랄지 상부에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진행을 할 거고요. 크게 제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트 1에서는 계리평가 주요 산출 방법, 앞서서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서 산출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파트 1에서는 각 확정급여 채무에 들어가는 보험 수리적 가정에 대한 산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회계 감사 시에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험 수리적 가정 방법론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부분을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IFRS나 재정검증 또 법인세 이 세 가지에서 이 계리평가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차이가 어떤 거냐, 재정검증에서도 이런 비슷한 숫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들어가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번 시간에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우선 이 IFRS 1019에 따른 확정급여 채무는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이 목적 자체가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적절한 값을 산출을 해서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반면에 재정검증은 조금 목적이 달라요. 재정검증 자체가 공시 목적보다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두권 보장을 위해서 적립금이 적정하게 쌓여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금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쌓여 있는가를 보려면 퇴직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검증에서도 이 연금 계리적으로 퇴직금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검증에서도 퇴직 부채의 연금계리 평가가 사용된다라는 점,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우리가 송금산입, 퇴직 비용에 대한 송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퇴직 부채에 대한 계리평가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연금계리 평가를 통한 퇴직 부채 금액의 산출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수행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재정검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연금 은행이나 증권회사 퇴직연금 가입한 회사들 중에서도 간사기간을 정하게끔 돼 있어요. 간사기간을 정해서 운용관리 업무를 맡깁니다. 이 운용관리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검증인데요. 그래서 이 재정검증을 운용관리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IFRS나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계리평가 법인에서 수행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대상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재정검증은 한마디로 DB 가입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요. 왜냐하면 퇴직금, 적립금이 DB에 가입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립금이 적정하게 쌓이는가를 보기 때문에
DB에 가입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계리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IFRS나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 부채, 공시목적에서의 회사의 부채를 산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DC 가입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DC는 어차피 회사에서 채무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DC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리적 가정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IFRS에서는 아까 앞선 시간에서 설명드렸듯이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는 반면에 재정검증이나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 3년 만기 국고채, 10년 만기에 직전 3개월 평균값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24년 말 기준에는 3.5%로 아마 재정검증 수행할 때 이 이율이 적용이 됐고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재정검증을 하는 목적이 적립금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닉한 게 이 재정검증을 수행하는 시기가 사실 연말이 지나서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3, 4월쯤에 아마 재정검증 을 담당하는 대표 간사기관에서 수행을 해서 아마 안내가 됐을 텐데, 그런데 이 재정검증이 적립금의 적정성을 보려면 그 연말 시점에서 적립금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적립금을 쌓으려다 보니까 그 시점 간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얼마만큼 쌓아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저희 쪽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뭐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만 사실 정확한 금액은 재정검증 간사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미리 조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금액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좀 불가능한 경우, 간사기관이 좀 바빠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도 비슷하게 산출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분에서 연금 계리평가가 사용이 되지만 각각 금액이 다 다르다는 점, 이 점 유념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보험수령 가정에 대한 산출 방법론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앞서서 이제 보험수령 가정에는 크게 4가지 가정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률, 퇴직률 해서 인구통계학적 가정, 또 재무적 가정에는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가정, 이렇게 4가지 가정이 적용이 되고요. 각 가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가, 계리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산출을 해서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기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출 기준일 기준에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하라. 또 그때 퇴직급여 예상 지급 시기나 예상 금액을 반영해라. 근데 이렇게만 나와 있지 사실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산출 방법은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다만 시장에서 몇 가지 산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수익률 곡선 접근법이 주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수익률 곡선 접근법에 따라 할인율을 산출하고 있고, 이 방법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익률 곡선 접근법은 일단 장래 예상 현금 흐름을 산출을 하게 돼요. 저희가 퇴직률이나 임금 인상률을 추정을 해서 각 그 향후 지급 시기에 따른 확정급여 채무액을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 장래 예상 현금 흐름에 맞는 그 만기를 찾아서 그 시점에서의 우량회사채 수익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 그 뭐 AA 마이너스라든지 특정 회사 등급의 수익률이 조회가 되는데요. 그 일드 커브를 추정을 해서 그 각 현금 흐름에 매핑되는 만기의 수익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다 곱해서 현금 만기별로 다 곱해서 다 더한 값이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확정급여 채무액을 구하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할인율이 각각 그 만기별로 매핑이 되다 보니까 딱 하나의 할인율로 우리가 대표하는 값을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각 만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대표값을 공시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따로 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단일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화면은 저희가 보고서에는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감사 대응이나 회사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를 안내하는 장표인데, 이거는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제공을 해드리는 화면이고, 여기서 일단 보시면 여기 1번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현금 흐름은 아직 아직 할인되지 않은 명목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각 만기별로 예상되는 퇴직금에 대한 확정급여 채무액을 산출이 된 거고,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각 그 만기별 할인율이 우리가 조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만기별 할인율을 다 곱합니다. 각 곱했을 때의 현가액이 이 두 번째 스팟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이제 다 할인이 된 금액이고, 이 금액을 합쳤을 때의 금액이 여기 보시면 28억 9천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바로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거예요. 이 확정급여 채무와 동일한 금액이 발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값이 나오는 단일 할인율을 저희가 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표시되는 5.377%고요. 이게 바로 보고서에 표기되는 그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보고서를 보실 때 이 할인율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할인율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할인율을 거꾸로 이 스팟 레이트 이 표에 대입을 하시면 이와 비슷한 만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5.38%가 한 10년 정도 되죠. 그럼 우리 회사는 확정급여 채무의 가중평균 만기가 한 10년 부근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승급률입니다. 임금상승률. 우리가 보통 임금상승률을 크게 승급률이랑 베이스업으로 나눠서 산출을 하고 각각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령별 승급률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사부에서 재직자 명부를 받잖아요. 재직자 명부에는 연령 정보가 나오고 평균 임금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연령별로 임금 분포를 산출을 하게 돼요. 연령별 임금 분포를 산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회기직선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회기직선이 결국 연령별 승급률이 되는 거고, 이제 연령별로 한 살씩 증가할 때마다 어느 정도 임금이 상승하는가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령별 승급률은요,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돼 있어요. 보통은 대다수는 연령별 승급률을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승진을 하게 되고 또 호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연령별 승급률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IT업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 임금 간의 상호관계가 적은 회사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연령별 승급률을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들, 임금 정보에 대한 분포가 경험 데이터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령별 승급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베이스업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회사가 전년 대비해서 임금 총액이 어느 정도 늘었는가를 보고, 과거 추이를 보고, 장래에 어느 정도 한 5%면 5% 이렇게 단일률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 회사의 임금 상승률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은 승급률보다는 그냥 단순히 임금 총액을 계산을 해서 단순히 베이스업만 적용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임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그 임금 상승 폭을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승급률보다는 전체 총액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승급률 없이 베이스업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임금 상승률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승급률이랑 베이스업이 동시에 적용되는 그러한 케이스고,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현재 연령이 30세고 지금 23년도에 있다고 합시다. 지금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2년 후의 임금이 과연 얼마일까를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호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승급률에 따라서 저희가 임금을 추정을 하게 되고, 또
그 베이스업이라고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나 임단협을 통해서 기본 베이스 그 임금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거를 또 추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300만 원에 대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2년 뒤의 급여는 3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별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을 다 추정을 해서 그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래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률입니다. 퇴직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연령별 재직자 수 대비 연령별 퇴직자 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를 연령별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인원이 많지 않은 회사들이 대다수라서 보통 이렇게 연령별로 이런 재직사 수 대비 퇴직자 수를 구하려면 뭐 삼성전자급 되는 인원의 회사들에 한해서나 그렇게 연령별 데이터가 구해지지 보통은 연령별로 이렇게 그 모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5세 단위로 묶습니다. 저희가 5세 연령별로 이제 평균 재직자 수를 구하고요. 그거 대비 그 연령에 해당되는 퇴직자 수를 구해서 그 퇴직률을 5세 단위별로 구합니다. 그거를 이제 조퇴직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자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5세 단위별로 조퇴직률을 구하는데 이 조퇴직률을 사용하기에는 연령별로 이 분절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스무딩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스텝 3에서는 5점 이동 평균법을 사용해서 2번에 걸친 5점 이동 평균법을 사용해서 연령별로 이렇게 퇴직률이 스무스하게 그려질 수 있게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보고서의 뒤에 어펜딕스에 나오는 연령별 퇴직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퇴직률도 사실 산출 방법이 기준서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업계에 통용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통용되는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표 내용까지 뭐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자료도 보고서에는 없지만 저희 쪽에 요청을 해 주시거나 뭐 감사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 요청 주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이제 재측정 요소의 의미예요. 보고서에 재측정 손익이라고 찍히는데 이 금액이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됐냐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실무 담당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인도 사실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재측정 손익에 대한 분류 방법이에요. 이 재측정 손익은 앞서서 저희가 앞전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일종의 연말정산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갑근세라고 해서 올해 총 소득을 추정을 해서 미리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혁정급여 채무에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연간 비용을 미리 추정을 해서 단기 비용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가서 다시 계리평가를 받았을 때 기초 시점에서의 추정액과 차이가 나요. 그거를 이제 재측정 손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열만전상 같은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아니면 뱉어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재측정 손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너무 덜 쌓았다 그러면 더 쌓아야 되고 아니면 너무 많이 쌓았다 그러면 재측정 이익으로 해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이 재측정 손익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측과 실제의 차이, 그 다음에 가정변동 효과, 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측과 실제의 차이는요, 우리가 기초 시점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한 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기말 시점에 가보니 사실 5%보다 조금 못 미쳤다. 한 4%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럼 1% 정도 어떻게 보면 비용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재측정 이익으로서 환원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측과 실제의 차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변동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 시점에서 수립한 가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말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정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가정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채무 변동액이 바로 이 보험수적 가정의 변경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기초와 기말 간에 보험수적 가정의 변동 효과가 없다. 우리가 가정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수적 가정 변경 효과는 0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늘상 가정 변동 효과 금액이 잡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할인율 때문이에요. 저희가 임금 인상률이나 퇴직률, 사망률은 가정을 안 바꿀 수 있어요.
임금 인상률이 실제 뭐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우리는 그냥 기초 시점에 쌓은 그 수립한 5%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임금 인상률은 우리 장래에도 5%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바뀐 건 없겠죠. 그럼 임금 인상률로 인한 가정 변동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률이나 사망률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와 단기 간에 제가 보험사 가정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걸로 인한 차이는 0이 되는데, 다만 할인율은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는 변수예요. 시장 수익률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할인율로 인한 변동 효과가 늘상 잡혀 있어요.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할인율로 인한 효과는 늘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치적 손익에 들어가는 값은 예측과 실제의 차이, 경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가정 변동 효과,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경험 조정은 대체 어떤 걸로 이루어졌냐,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감사인들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실무자분들도 이제 상부에 보고할 때 경험 조정이 대체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작아? 이건 뭐야? 라고 하시는 질문들이 가장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경험 조정은 정기 예측과 실제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정기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규 입사자나 전입자로 인한 부분이에요. 신규 입사자는 사실 전기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채무를.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채무가. 그 해에 들어온 신규 입사자들로 인한 채무를 새롭게 잡게 되는데, 그걸로 인한 채무가 경험 조정 손실로 전액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기 예상한 임금 상승률 대비 기말에 실제 얼마나 인상이 됐느냐, 이로 인한 채무 변동 효과, 또 퇴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퇴직률을 예측하잖아요. 근데 퇴직자가 10% 정도 퇴직할 걸로 봤는데 올해 너무 많이 퇴직을 해서 30% 정도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비용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예요. 더 다닐 걸로 예상을 하고 채무를 쌓았는데 실제로는 퇴직하는 바람에 더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제 경험조정 이익으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이 또 하나 있는데 전기 오류 효과예요. 인사부에서 명부를 잘 작성해 주시지만 간혹 이제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 기산일도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올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전기에는 맞다고 저희가 가정하고 평가를 해서 비용을 잡았는데, 올해 와서 다시 평가를 해보니 이렇게 누락된 사람으로 인한 채무 증가액이 있고, 또 기산일도 바뀌어서 채무가 변동을 하게 돼요. 그걸로 인한 효과가 다 경험조적 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 손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딱딱딱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석하는 순서랑도 상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분류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히 이로 인한 효과가 얼마다라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실 때 어느 정도 이런 효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고서에 있는 화면이에요.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화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5.5-5가 경과기간별 예상 확정급여 채무 및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이라고 해서 보고서에 실려있는 화면인데요. 공식 주석사항 공시 화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 열에 있는 그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이라고 되어 있고 할인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장래 예상되는 예상 퇴직금 지급액이에요. 경과기간별. 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가득이 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확정급여 지급 예상액 금액을 만큼 우리가 그러면 채무로 회사가 인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건 확정급여 퇴직금 지급 예상액일 뿐이고, 지금 채무의 정의에 따르면 우린 이 중에서 회사가 지금 이 근로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금액만 확정급여 채무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가득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득이 된 이제 회사가 근로자들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바로 왼쪽에 나와 있어요. 왼쪽에 확정급여 채무로 되어 있고 가득 반영, 할인, 미적용. 그래서 이 금액도 보면
확정급여 채무액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인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감사인 중에 이걸 다 더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다 더해서 확정급여 채무랑 금액이 안 맞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너무 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확정급여 채무액이 아니고 가득이 되지 않거나 가득이 됐더라도 할인이 되지 않은 명목금액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로 넘어와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좀 많이 이슈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신규 입사자 회계 처리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가 기준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나 뭐 감사인 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심지어 감사 법인마다도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 이 신규 입사자를 우리가 재측정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뭐 어쨌거나 평가 시점에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상과 실제의 차이 아니냐, 재측정 손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 단기 비용으로 보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 어찌됐든 이거는 전기에 뭐 예상을 가정 자체를 하지 않은 거니까 예상과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도 어쨌거나 근속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단기 근무원가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어느 말이 맞냐 이건 사실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기준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 입장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보통은 감사인들이 이거를 정해서 이제 회사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LS 그룹사 중에서도 일부는 저희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회사들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재측정 손익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법인이 바뀌게 되면 또 일부는 또 단기 비용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법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되고, 업계의 동향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측정 손익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감사인의 요청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분들 신규 입사자나 이제 전입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된 채무를 단기 근무원가로 빼서 분류를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거대로 요청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재측정 손익으로 분류를 했더라도 만약에 그 해 신규 입사자 규모가 굉장히 크게 된 경우에는 이걸 다 재측정 손익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비용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 이벤트로 보고 이제 금액적 중요성을 판단을 하겠죠. 감사인이나 회사에서. 그러고 나서 그것들은 이제 단기 근무가로 그 해는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는 장기 조건급여 평가 여부인데요. LS는 사실 해당 사항은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장기 근속 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아닌데,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사실 그 장기 근속 포상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감사법인에서 이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평가를 해라. 그런데 사실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 이게 측정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장기 근속하게 되는 경우에 여행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 마일리지 자체는 좋은데 이걸 언제 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장기 근속 포상은 이제 재직하는 경우에 그해 바로 지급이 되는데 이 마일리지는 그해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있지만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장기조건급여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신생회사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신생회사라든지 아니면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 근속하면 돈 200만 원을 주는데 퇴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10년 이상 다닌 사람이 없어. 발생된 적도 없어.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될까요? 실익이 되게 떨어지겠죠. 평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이 되게 작게 잡히고, 이런 경우에는 감사인과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장기조건급여 평가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 시의 주요 오류사항. 감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오류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명부 오류예요. 인사부에서 되게 꼼꼼히 잘 작성을 해주시지만 사람인지라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임직원의 이제 저희가 추계액을 받는데 추계액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기산일을 빼먹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중간 정산을 했음에도 그 누락이 돼서 추계액을 잘못 계산을 했다던가 이런 오류가 있고요. 또 이제 전기에는 입사일이 23년도였는데 올해 그분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일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제 잘못 불러온 경우, 뭐 브이로그업이 잘못 걸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제시자가 누락됐다거나 뭐 기산일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오류들은 저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발라내기 힘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액 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제 평균 임금이 너무 과소하게 잡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 입사자들은 확정급여 채무도 되게 작게 잡혀요.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인 한 달치 급여로 환산을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쪽 실수인데요. 회사가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그리고 그걸 알렸음에도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잘못 산출을 하고 그걸 이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직군별로 제도가 다른데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못 적용을 하는 바람에 이제 매핑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수령 손익이 사실 분류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누가 하더라도 유사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분류 자체를 되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감사자 과정에서 조금 지적사항으로 지적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계 기준 적용상의 오류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음에도 이거를 단기 손익이 아닌 잭직정 손익으로 분류하는 그런 오류고요. 또 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도화되지 않고 그의 이벤트성으로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확정급여 채무에서 생각하는 바람에 그럼 이제 이게 보험수령 손익 왜곡 효과를 불러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감사 쪽 사이드에서 일을 했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보통 감사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오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주로 회계 감사 시의 오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올해 이제 계리평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 모두 마치고요. 사실